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긴 했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파국, 생태적 파국, 국제정치적 파국, 사회적 파국, 교육적 파국. 이 네 가지 파국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의 정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거죠. 통합의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누가 통합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공통 감각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통 감각이 완전히 우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담론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위기인가가 코로나를 통해서 좀 드러났는데 크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정치 양극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이걸 두고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하게 붙었고 양극화가 단순하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더 극렬히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 같고요. 토마 피케티가 소장으로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 여기서 매년 불평등 지수라는 걸 발표하죠. 올해 나온 지수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잘못된 교육 때문이죠. 교실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삶의 핵심 원리로 보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놀라운 민주화와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핵심 이유예요. 경제적 양극화도 심해지지만은 정치적인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가 권력의 절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책에서도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비자유주의, 일리버럴리즘, 두 번째가 포퓰리즘, 세 번째가 이제 정치적 양극화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데는 아주 싸움을 잘했고 민주주의를 쟁취를 했지만은 그런 그 민주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적대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 토대로서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그 현상으로서의 포퓰리즘 그리고 요 반대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적 부족주의, 일상에서 나오고 있는 부족주의 이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를 꼽아보라라고 그런다면 이제 이 공통 감각의 상실이다. 이 공통 감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책임의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없고 같이 뭔가 이행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사회적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이게 고립된 상태에서 주위의 도움 없이 외로움에 빠져드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 외로움에 빠져드는 이 현상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히틀러의 손길이든 그 누구의 손길이든 이게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혹은 내 삶을 바꾸는데 크게 영향력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도 한국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가 봤을 땐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해온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치인의 공약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의할 때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과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을까? 정치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이제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와 의견과 가치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자꾸만 이제 우리는 뭐 분열돼 통합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권위주의도 아니고 뭐 어떤 식으로 통합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외로움이란 감정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미래 세대들이 어디서 협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가, 어떤 그런 경험을 좀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최근에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실제 지금 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협력의 실패의 경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수행하는 조별 과제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만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학생은 따로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또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집단이 전체적으로 같은 이제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나오게 돼 있고, 그런 경험과 사례들을 수집해 보는 일에서 좀 출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독일과 좀 비교를 할게요. 독일에서는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합니다. 이 교육 개혁의 핵심 모토가 뭔지 아세요? 예. 핵심 모토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나치 청산의 핵심 문제였을까요? 히틀러의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거대한 끝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거대한 정글로 봤죠. 그리고 이 정글에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또 자연도태, 이러한 자연세계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회적 다윈이즘이야말로 제국주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죠.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임 당시에 어떤 뭐 랠리를 한다거나 이제 큰 집회 같은 걸 할 때 그 자리에 와 있는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처럼 본인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를 그 자리에서 콕 집어서 그러면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럼 그 자리에 와 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기자에게 야유를 보낸다든지 협박성 뭐 이메일을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꾼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된 거죠. 언론인을 공격하는 것,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뭐 사람을 공격하는 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혹은 상대방 정치인들, 혹은 같은 편 정치인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규범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지자들도 사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지지자들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이 그 사실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계속 그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지지자들을 사실로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민 교육의 역할이 그런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견해입니다. 팬덤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PR을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선과 악으로 이렇게 가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타협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같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나는 선이고 네가 악이면 이건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전임 대통령 사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뭐 음악 틀고 욕하고, 그리고 제가 어젠가 여기 강남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재용 또 뭐 나쁜 놈이라고 그냥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냥 길가에서 계속 그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의견이 다르고 비판을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좀 선은 지키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그게 민주사회에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나 규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바꾼 게 학교 안에서 경쟁을 없앤 거죠.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독일 학교에서. 네, 이후로는. 그리고 학교 사이에 학교 간의 경쟁도 다 없앴어요. 모든 형태의 경쟁을 없앤 것이죠. 그리고 독일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학에 가거나 할 때 그럼 어떻게 가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독일은 사실은 대학 입학 시험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해요. 아비투어. 이 아비투어에는 대체로 90%가 붙습니다. 이것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바로 안 가도 돼요. 인간을 경쟁 안 시키면 과연 어떤 인간이 될까? 오늘날 독일 사회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요. 독일 사회 망했나요? 독일의 학문이 망했나요? 갤럽이나 입소스, 퓨 리서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거 보세요. 지도력을 가장 인정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계속 독일이 1등이었어요. 이런 독일이 언제 있었겠어요, 역사상.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런 아이들, 새로 키운 아이들, 아까 말한 교육 개혁이 만들어낸 신독일. 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시민이 된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과정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어떤 불공정한 일이나 우리가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인식이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의 확장 혹은 질문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들이면 사실 그게 다시 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청년 정치의 또 저는 핵심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요. 현재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부재한 능력이 저는 그 합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합의 능력의 부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사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설득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르치는 토론이라는 것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토론의 형식들을 보면 토론 배틀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승자가 가르치죠. 승자와 패자가 가르치고 승자의 의견이 뭔가를 가져가는 듯한, 다 장악하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토론의 의미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토론의 기능은 서로의 부족한 이성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점이 있었고 확인하고 그 다른 점을 어떻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가가 어떻게 보면 토론을 만드는 토론 문화의 핵심이지, 뭔가가 더 잘 주장하고 거기서 승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상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토론의 문화의 어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핵심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교육 하는 많은 기관들조차도 이 토론 배틀이라는 걸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합의 문화를 만드는 데서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은 결국 내 스스로가 단순한 그룹의 일원이 아닌, 진영의 일원이 아닌 내 개인의 어떤 책임 있는 존재,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뭐죠? 세계관이 아까 말한 거죠. 사회적 다윈이즘.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우리는 그런 말하자면 경쟁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강하게 내면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미국이 또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와서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무한 경제, 이 이데올로기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를 독특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자심한 사회로 만든 사상적 배경이라고 봐요. 한 번도 존엄한 인간, 자유로운 영혼, 개성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또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이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로,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에서 존엄주의로, 한 인간 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아이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개성적이고 행복한, 자유로운 이런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는 거죠.